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꽉 막혀 있는 의정 갈등 돌파구가 열리는 걸까요? 25학년도 대학 증원은 논의도 어렵다고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동훈 여당 대표가 주장해왔던 여야 의정 협의체에선 어떤 의제 제한 없이 논의가 가능하다. 심지어 25학년도 정원도 여기에 한 총리가 동의했습니다. 논의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첫 소식 정현주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의료계와 의제 제한 없이 대화할 수 있다고 열어놨습니다. 의제를 정하지 않고 그리고 전제 조건을 하지 않고 모두 다 참여를 해서 정말 진솔한 그런 방안과 협의를 논의해보자 하는 그런 그 입장입니다. 추석 연휴 이전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25학년도 증원 논의 자체에 선을 그었던 한 총리가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한 총리 측 관계자도 2025학년도 정원을 건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논의는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한 총리의 발언을 콕 집으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입장을 사실상 그전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적은 잘 없었을 거예요. 오늘 책임자이신 총리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한 핵심 여당 지도부는 정부의 오늘 새 메시지를 의료계에 전달했고 전향적이라고 느낀다는 답을 받았다며 의료계 화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저희가 의료계 쪽도 취재를 해봤는데요. 일단 긍정적이었습니다. 25학년도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하니 협의체 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정성원 기자입니다.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의대 의학전문대학원 협회 관계자는 총리와 여당 대표가 이야기했으니 의료계도 전향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관계자도 정부가 2025학년도 논의는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다 이번에 처음 가능성을 언급했으니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대 교수 단체는 어떻게든 자리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말 같아서 더 확인해 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설득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논의만 하고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의대생 휴학 승인과 의대 인증을 둘러싼 의대 교수들과 교육부 간의 갈등도 협의체 참여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의정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거리 집회에 나섰습니다. 의과대학 탄압하는 교육부는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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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정상적인 의대 학사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의대 평가와 인증을 1년 이상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가 꼼수를 펴서 어떻게든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지키려고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막 재판 시작인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거죠. 이 대표 재판부 바로 같은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죠. 처음엔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했다가 안 받아들여지니 이번엔 아예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한 겁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지난달 30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현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대북 송금 2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사례금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의 현 재판부는 두 곳뿐인 수원지법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 중 한 곳을 무작위로 전산 배당해 결정됐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부랑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이 대표 측은 지난 6월 이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자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허락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이 대표 측이 담당 재판부에 배당 변경을 직접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 요청에 대한 입장은 오는 8일 2차 공판 준비기일 때 재판부가 직접 밝힐 전망입니다. 지난달 30일은 민주당 의원 10명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피고인이 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권에선 이전 부지사 유죄 판결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이재명 대표 맞춤형 입법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 국회 청문회 이후에 여당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 간 녹취록이 공개됐는데요. 자, 이재명 당시 지사 조직 관리 비용을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댔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당이 이 녹취록으로 이재명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손인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고발 방침을 세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공개된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의 녹취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저희가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냈다. 이해찬 전 대표의 연구재단인 광장은 이후 이 대표 지지 모임 민주평화광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 지지 모임에 불법 정치자금을 댄 단서가 나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거는 변호인에게 은밀히 자신의 걱정을 토로하는 내용이고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저 녹취록을 틀려면 전부 다 트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집게 해가지고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시네. 민주당은 실체 없는 의혹 제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막연한 의심이라며 지엽적인 걸 물고 늘어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 국회 청문회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 청문회를 지켜본 검찰이 이례적으로 국회를 맹비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의 청문회였다며 국회가 재판을 하는 거냐, 3심제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검사 탄핵 청문회를 지켜본 검찰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청문회가 아직 시작도 안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처럼 돼버렸단 겁니다. 완전히 이재명 대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정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김성태라는 자를 알지도 못하고 이 일련의 뭐 스마트팜이 뭔지, 당신의 대북 방북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체 아는 바도 없는. 수원지검은 어제 청문회 목적은 앞으로 진행될 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며 국회가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하면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 5심제로 뒤바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회 다수당이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언제든 국회 내 재판을 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오늘 이 청문회를 연 진짜 목적은 이 사건과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술자리 회유나 김성태 쌍방울 회장 봐주기 수사 주장도 새로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제공되어지고,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었었고. 그러면서 이런 허위 주장들이 받아들여졌다면 1심 판결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몸이 바짝 다른 모양이라며 권력 뒤에 숨어서 입만 나불댄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법조팀 공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 국회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게 화제가 됐어요. 이 전 부지사의 지난해 구치소에서 녹취된 내용. 왜 그게 화제가 되는 거예요? 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녹취 파일을 재생했는데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 이전 부지사와 수원록 구치소에서 접견하면서 녹음한 겁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공개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대는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유지자 쪽이 후원금을 냈고 저는 사실을 굉장히 두려워. 네, 이 대화가 이루어진 게 지난해 7월 12일인데요. 들으셨듯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굉장히 두렵다고 한 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두렵다? 글쎄요, 뭐가 두렵다는 겁니까? 네, 저희가 녹취록 전문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 전 부지사 두렵다고 하기 전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팩트, 그러니까 사실이 한 게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정확히 어떤 팩트인지 나오진 않지만 이 전 부지사가 3가지 정도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결과를 바꾸려고 법원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 그리고 이 대표 측 조직에 정치 자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3개 의혹들 보면 검찰이 당시에도 수사를 했던 내용 같기도 한데 이 의혹도 지금 결론은 안 난 겁니까?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검찰 수사는 답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변호인들을 계열사 임원으로 채용했다는 의혹, 재판에 넘겨진 게 일단 없고요.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재판 무죄 판결을 받는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 검찰이 재판에 넘겼지만 변호사협회 등록 없이 변호사 업무를 했다는 별도의 혐의이고 재판 로비 의혹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끝으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측에 쌍방울 자금이 전달됐다는 의혹도 검찰은 자금 흐름 추적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제 청문회에서 왜 저 녹취 내용을 공개한 겁니까? 네, 주 의원 등 여당 입장에선 녹취록 내용이 앞서 언급된 의혹들을 뒷받침하는 유력 정황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자기 입으로 의혹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모습을 보였죠. 여권에선 이 녹취를 근거로 이화영, 이재명, 김성태 이 3사람을 고발할 방침을 세워놓고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 쪽은 뭐라고 하는지도 들어봐야겠죠. 네, 일단 어제 이 녹취가 공개된 직후 이 전 부지사는 짜깁기라고 한 거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도 팩트 한 개라는 표현만으론 막연한 의심 수준 아니겠냐는 반응입니다. 이 대화 시점이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을 바꾼 직후인데 이 전 지사가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김성태 전 회장을 폭로가 두려웠다는 식으로 변명한 것 아니겠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자, 대북 송금 의혹 재판 이재명 대표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는 왜 한 거예요? 네, 현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기 때문일 겁니다. 이 대표 측 지난달 30일에 재판부 재배당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 대표 배북 송금 사건 현 재판부 이화영 전 부지사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죠. 혐의와 쟁점이 상당 부분 겹치는 이 대표 입장에선 지금 재판부를 피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재판부 변경 가능성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공태현 기자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남북 간 철도를 연결하겠다며 공동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 이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철도의 보수에 필요하다는 북한 요청으로 여러 물품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 물품들 유엔이 북한에 보내지 말라고 금지한 물품들이었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입니다. 2018년 남북 정상은 판문점 회담에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7개월 뒤인 2018년 11월 유엔 안보리 승인이 나오자 북측 지역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시작됩니다. 이곳 서울역에서 출발한 공동조사 열차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사천강 교량을 건넜는데요. 조사 3개월 전 우리 정부는 북한의 요청을 받고 이 사천강 교량 보수에 필요한 물품을 보냅니다. 문제는 그 물품 중 북한에 보낼 수 없는 금수품이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목재류 침목과 레일 고무 패드, 나사 스파이크 등 7개 물품을 보냈는데 그중 5개가
유엔이 북한 이전을 금지한 철강 제품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금수품 반출 승인 절차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협력을 위해서 그 지켜야 될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그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통일부는 금수품은 맞지만 우리 측 조사 인력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이 북한 철도는 어떤 상태길래 보수를 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금수품까지 요청했을까요? 자, 당시 공동조사를 하면서 개성부터 함경북도까지 북한 철도 영상을 저희 채널A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철도인데 속도가 시속 30km 수준입니다.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개성역 건물에 김정일, 김정은 부자 사진이 높이 걸렸습니다. 평양으로 향하는 열차는 노후화된 철교를 만날 때마다 속도를 늦추고 멈춰섭니다. 열차가 지나갈 굴은 관리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마모되고 선로 침목은 으스러졌습니다. 평양역에 다다를 때야 높은 건물이 보이고 육교위 인파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양을 벗어나자 유령 도시 같은 모습이 이어집니다. 종착역인 신의주에 가까워서야 다시 건물들의 모습이 보이고 열차가 경적을 울립니다. 동해선 상황도 심각합니다. 열차 반대편 다리는 완전히 부서졌고 열차가 달리는 선로도 나무 버팀목이 위태롭습니다. 폭설로 뒤덮인 함경북도에선 신호수를 보고서야 역사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제특구인 나진역을 지나자 러시아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 복합궤도로 조성된 선로가 눈에 띕니다. 영상들은 지난 2018년 11월 30일부터 진행한 남북철도 공동조사 당시 기관차 전면에 부착된 영상입니다. 조사단은 당시 경의선과 동해선 모두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로 판단했습니다. 열차의 평균 속도는 시속 30에서 50km 수준, 일부 구간은 시속 약 10km에 불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그동안 남북 교류 사업 때마다 빠지지 않았던 게 사실 철도 연결인데요. 요즘 북한은 우리와 함께했던 철도 철거에 한창입니다. 경의선 상판을 뜯어낸 게 위성 사진에서 확인됐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북한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경의선 철로의 북측 사천강 일대의 모습입니다. 올해 2월 촬영된 위성 사진을 보면 철교가 설치돼 있었는데 지난달 촬영 사진에선 상판이 제거된 채 다리 기둥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철교 주변도 살펴봤더니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매설 후 흙으로 덮어놓은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동해선 철도도 북측 구간 선로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은 각각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향하는 남북 철도로 지난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이 연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두 국가론을 언급한 뒤 남북 연결 철도를 잇따라 철거하고 있는 겁니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합의 정신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우리의 차관 지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의 차관 상환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며 나흘 뒤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남북 기본 합의서를 파기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명확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 씨의 휴대전화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전 거주지 압수수색 때 확보한 건데요. 이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다혜 씨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문다혜 씨의 휴대전화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지검은 다혜 씨의 법률 대리인 입회 아래 휴대전화 암호 해제 절차 등을 시작한 겁니다. 전주지검 수사 사건이지만 다혜 씨의 거주지 등을 고려해 압수물 포렌식은 서울 대검찰청에서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말 다혜 씨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지만 변호인 입회 협의가 늦어지면서 압수물 분석이 지체돼 왔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차례 변호인 입회 아래 포렌식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전주지검은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등에 관여한 걸로 지목된 전 청와대 행정관을 참고인 조사했습니다. 어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실로 보겠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아 다혜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계획은 아직 잡지 못한 걸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한동훈 여당 지도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일 재의결은 막더라도 다음은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고, 한 대표 공격 사주 의혹에 휩싸인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해선 현재 있는 공공기관 감사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부결에 힘을 실었습니다.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원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입니다. 다만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선 국민 시각이 다양할 것이라고 했고, 특검법이 또 넘어올 경우를 묻자 미리 말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당내에선 다음은 장담할 수 없다.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압박이 터져나왔습니다. 리스크가 커지게 될 때는 우리 여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특검법 부결을 계속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 여사 입장 표명과 관련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잖아요. 국민들께 한번 여사께서 입장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한 대표 측 강경합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씨는 친분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굽히지 않았습니다.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셨고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한동훈 지도부에선 김 씨가 서울보증보험 감사직에서 사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한입니다. 1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조국 대표 모두 뛰어들었습니다. 치열했던 첫날 현장 모습,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수 5만 명의 작은 군, 이곳 전남 영광은 선거 열기로 매우 뜨겁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각각 표를 달라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안 들으니 갑자기 앞을 향해야 될 창을 옆으로 쓱 돌려가지고 옆으로 찌르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과거 그대로 옛날 타성대로 관성대로 진행되는 군정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야권 내부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세 후보 모두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시민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횡포죠, 횡포. 혁신당이 들어오면은 그래도 견제 세력이 될 수 있으니까. 경륜이나 또 그 경험을 봐서도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더 훨씬 잘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쪽은 호남 지역은 민주당이죠. 요즘 분위기가 진보당이 좀 힘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2달 전부터 인사를 하더라고요. 진정성이 좀 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인천 강화군을 찾았습니다. 강화군수 선거는 무소속 후보까지 4파전으로 치러집니다. 한동훈 여당 대표도 오늘 재보선은 진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 후보들의 실천력을 봐달라고 했고 다음 주 본격 선거 지원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 11.6 재보궐선거 땐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함께 열리는데요. 보수 진보 후보가 각각 단일화하면서 진검승부가 벌어지게 됐는데 초접전 양상입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와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의 양강 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양자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는 정근식 후보가 37.1%, 조전혁 후보가 32.5%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호상, 최보선 후보까지 포함한 4자 대결에서는 정 후보가 29.7%, 조 후보가 23.3%였습니다. 12년 만에 보수 진영에서 단일 후보를 내면서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가장 큰 변수는 유권자들의 무관심입니다. 교육감이 바뀌어서 뭐가 달라질 게 있겠냐 싶은 분위기가 진짜 많아요. 각 후보들은 세력 결집과 함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전혁 후보는 출정식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 등 진보 진영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며 교육 정상화를 내세웠습니다. 조희연과 그 아바타들을 심판해 교육 절망의 시대를 끝내주십시오. 반면 정근식 후보는 역사 왜곡 심판을 앞세워 보수 진영을 저격했습니다. 뉴라이트 친일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 의식을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호상 후보는 어린이 대공원에서, 최보선 후보는 특수학교를 찾아 첫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네, 중동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중심부를 18년 만에 공습했습니다.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지상전까지 정다은 기자가 전합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붉은 섬광이 번쩍이더니 화염이 치솟습니다. 하루 전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습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중심지를 직접 공격한 건 18년 만입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하루 동안만 최소 46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 연관된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입장이지만 헤즈볼라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كل المباني المدنية التي تم قصفها في الضاحية بالأسبوع الأخير هي مباني مدنية بحتة يسكنها مدنيون لبنانيون.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나흘째 제한적인 지상전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이스라엘군 전사자가 8명 발생했습니다. אנחנו בעיצומה של מלחמה קשה נגד ציר הרשע של איראן שמבקש להשמיד אותנו. 또 이스라엘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대응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는 건 반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에 고삐도 죄고 있습니다. 하루 새 90명이 숨졌는데 사망자 수가 더 늘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문예빈 기자입니다. 폭삭 무너져 내린 건물 주변에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들것에 실린 부상자와 시신들이 줄지어 앰뷸런스로 옮겨집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어제 가자지구 전역에 공습을 퍼부으면서 최소 90명이 사망했다고 CNN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Suddenly they invaded from everywhere. Many people could not evacuate their homes and some did evacuate. Those who remained in their homes were the ones who were hit. 위독한 부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공습 목표에는 학교도 포함돼 있어 아동 피해자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가자 지역 북부에선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지휘본부라고 지목한 학교 2곳이, 중부 느세이라트 난민촌에서는 유엔이 운영하던 학교가 공격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파편에 찔려 피투성이가 된 채 응급실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والله لسه ما شافها جوزي بما اجو ابوها والله لسه ما جابها ابوها حسبي الله الذنب هذا الذنب هذا تضرب على اليهود صواريخ. 이번 공습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지휘 및 통제 센터로 사용하던 곳을 정밀 타격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최소 190명의 목숨을 앗아간 허리케인 헐린.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곧장 피해 지역을 찾았고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정부 책임론으로 공세에 나섰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희생자 가족들의 손을 잡고 어깨를 쓰다듬으며 위로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 민주당 대선 후보. 도시락을 나눠주고 아이와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대선 후보 유세를 잡고 부통령으로서 허리케인 헐린이 핥히고 간 미 조지아주 오거스타를 찾아 수해 복구 현장을 점검한 겁니다. I am here to personally take a look at the devastation, which is extraordinary. 헐린 피해를 입은 곳은 조지아주를 포함해 최소 6개 주로 CNN 등 현지 언론은 현재까지 최소 19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피해 지역 중에는 11월 미 대선 경합주가 많은데 조지아주는 선거인단이 16명이나 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민심 달래기에 나선 해리스의 행보가 표심을 고려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앞서 조지아주를 찾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도 허리케인 피해를 언급하며 바이든 해리스 현 정부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The federal government is not being responsive, but they're having a very hard time getting the president on the phone. He won't get on, and of course the vice president, she's out someplace campaigning, looking for money. 미 대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역대 가장 초박빙 승부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최신 여론조사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간 지지율 차이는 3%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도로 위 쇳덩이와 부딪힌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 바닥에 깔아둔 배터리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불은 차를 수조에 가둔 뒤에야 꺼졌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전기차가 도로 위를 느린 속도로 움직입니다. 갑자기 아래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주유소 직원이 달려나와 소화액을 뿌리고 운전자도 차에서 내려 전화로 신고합니다. 앞서 가던 사다리 차에서 철제 무게추가 도로로 떨어졌는데 뒤따르던 전기차 아래쪽 배터리 부위에 부딪히면서 불이 난 겁니다. 전기차는 이곳에 떨어진 쇳덩이를 밟은 직후 연기가 나기 시작했고 얼마 못 가 도로 갓길에 멈춰섰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차체 밑에 설치한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 배터리 열폭주를 막고 전기차를 수조로 가둬 2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차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차를 물에다 담궜는데도 진압이 안 됐는지 밤 10시 정도 돼서야 이제 차를 끌고 갔어요. 배터리는 전기차 하부에 설치되는데 낙하물이나 과속방지턱 등에 부딪혀 손상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 넘어갈 때 아무래도 닿을까 봐 엄청 천천히 운전하고 계속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전문가들은 손상 배터리는 통째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차량 하부가 과속 방지턱 등에 닿지 않게 주의 운전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10대 흉기 사례로 신상에 공개된 박대성. 추가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후 술집과 노래방까지 들렸는데 품속에는 흉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800m 밤길을 쫓아간 끝에 흉기로 17살 여성 청소년을 살해한 박대성.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박대성의 행적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후 신발이 벗겨진 상태에서 인근 술집에 들러 술을 마셨습니다. 왜 맨발로 그렇게 왔냐.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여자랑 싸웠는데 싸워서 왔다고 맥주를 준 게 한 모금 딱 먹더니. 술집에서 나온 박대성은 다시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에 그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노래방을 나온 뒤에야 인근 주차장에 흉기를 버렸습니다. 자신의 가게에서 신발을 신은 뒤 주변을 배회하다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결국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동선을 파악했는데 박대성은 이 또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소지한 채 술집과 노래방을 간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들렸다 노래방 들렸다 그게 임기를 버린 거니까 실시 동선에서 확인한 거지. 우리는 들고 있었다 추정을 하지. 경찰은 이르면 내일 박대성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유튜브에 해외 정보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이례적으로 북한식 표현까지 사용했는데 어떤 의도일까요? 김민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온라인 계정에 북한말로 제작된 게시물이 공개된 것은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전입니다. CIA에 안전하게 연락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북한 정보요원을 공개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원 자체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신변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토르망을 이용하거나 VPN을 사용해 지원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토르와 VPN 모두 접속 위치를 숨기는 프로그램인 만큼 은닉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2분 10초짜리 영상에는 연락이나 닉명처럼 두음 법칙을 쓰지 않거나 컴퓨터 같은 북한식 단어가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CIA가 북한말을 쓰면서 정보요원 모집에 나선 것은 이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북한에서 이 영상을 볼 정도로 정보에 능한 사람들을 겨냥했다 평가합니다. 역량이 있는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가 보고서 하면은 접근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CIA는 중국과 이란어로도 같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5월 러시아어로 된 영상을 올린 뒤 다른 적대국으로 대상을 넓힌 겁니다. CIA는 정보원 모집 노력은 러시아에서 성공을 거뒀고 다른 권위주의 정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외 심리전 성격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주미 중국 대사관은 국민과 공산당 사이의 긴밀한 유대를 약화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태풍 꾸라톤이 오늘 대만을 덮쳤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피해 상황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대만 남부 가오슝시 해안, 강한 파도가 도로를 덮칩니다. 강풍에 쓰레기통이 제멋대로 굴러다니고 가로수는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각 낮 12시 40분쯤 최대 풍속이 시속 173km에 달하는 18호 태풍 꾸라톤이 대만 남부에 상륙했습니다. 1966년 이후 58년 만에 대만의 인구 밀집 지역인 서남부를 직접 강타한 강급 태풍입니다. 대만 당국은 이번 태풍으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120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온 걸로 집계했습니다. 나무 위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이 떨어져 숨지고 인근 야산에서 도로를 덮친 바위를 들이받은 6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또 대만 남부의 한 병원에선 오늘 오전 전기시설에서 불이 나 환자 8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비바람을 맞으며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대만 전역에 ha루 300에서 8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태풍은 대만을 관통한 뒤 내일 밤이나 모레 새벽 대만을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오는 6일에는 일반 저기압으로 세력이 약화돼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혼자보다는 여럿이 재밌다면서 수십 명씩 무리를 지어 도심을 달리는 러닝 크루가 유행인데요.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통행 방해나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른바 민폐 논란도 큽니다. 5명 이상 함께 달리지 말라는 지자체도 나타났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공원 보행자 도로를 줄지어 뛰는 수십 명의 사람들. 운동장의 모든 레인을 차지한 채 단체로 달리기를 하고 사진까지 찍습니다. 기념 촬영을 위해선 인도를 넘어 차도 한가운데까지 막아섭니다. 일부 러닝 크루들이 공용 체육시설을 사실상 장악하고 무분별한 소음에 툭하면 길을 막는 등 각종 민폐를 끼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약자분들이나 이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좀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들만의 이런 보행로가 아닌데. 관련 민원이 쏟아지자 급기야 지자체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운동장 이용 규칙을 신설했습니다.
5인 이상 단체 달리기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는데요. 운동장에서 퇴장당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있습니다. 송파구는 석촌호수에서 단체 달리기를 자제해달란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3명 이상 무리지어 달리는 등 통행이 불편이 되는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화성시는 동탄 호수공원 산책로에 러닝크루 출입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권고 수준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조례나 이제 체육진흥법 그런 거 있으니까 아직 저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재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나이키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10%가량 줄고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유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휴일낮 달리기를 즐기는 사람들. 하지만 나이키 운동화를 신은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아디다스 제품이고요. 발이 좀 아프거나 또 오래 달리고 나면 좀 이제 상처가 나거나 뭐 발톱이 좀 빠지거나 좀 그렇게 좀 안 좋은 경험들이 좀 있어가지고.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나이키가 처한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나이키가 최근 공개한 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10%가량 감소했습니다. 주가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에서 7% 가까이 급락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23% 넘게 하락했습니다. 나이키의 몰락 이유로는 실종된 혁신이 꼽힙니다. 기술력으로 경쟁사를 압도해왔지만 최근에는 운동선수들을 위한 최첨단 신발은 없었습니다. 당장 많은 돈이 드는 새 제품 개발 대신 클래식 인기 제품인 한정판 운동화 찍어내기에만 집중한 겁니다. 그 사이 소비자들은 착화감과 기능성에 집중한 신생 브랜드로 눈을 돌렸습니다. 쿠셔닝이 제일 중요해서 새로운 거 신발 산다면 온이나 서코니 같은 좀 러닝에 좀 집중된 브랜드 한번 신어보고 싶긴 합니다. 유통업체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 직접 판매만 고집하다가 고객과의 접점을 줄인 점도 패착으로 꼽힙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병원 간판에 붙은 대학교 로고를 보면 그 학교 출신 의사가 진료할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아닌 곳이 적지 않습니다. 마케팅 목적으로 멋대로 사용한다는데요. 현장 카메라 광민경 기자입니다. 병원 간판을 보면 특정 대학교들의 로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학을 졸업했다는 걸 강조하려는 건데요. 그런데 학력과 무관한데도 이런 로고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의사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병원 간판에 서울대학교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 의사가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전에 서울대 의대 나오셨는데 지금 현재는 다른 병원도 로고는 홍보용일 뿐입니다. 서울대 의대는 아니고 의대를 졸업했어. 서울대 로고는 병원 대표자가 서울대 의대 졸업생일 경우에만 사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이 아니면 서울대병원 근무 경력이 있다 해도 로고를 쓸 수 없는 겁니다. 허락 없이 쓰면 법률에 따라 고발 대상이 됩니다. 지난 5년간 서울대 로고를 무단 사용해 신고된 병의원은 360곳이 넘습니다. 무단 사용을 넘어 로고를 교묘하게 변형한 곳도 있습니다. 기만당한 당연히 서울대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실력을 떠나서 속인다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연세대학교는 상업적 목적의 로고 사용을 아예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로고가 들어간 병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학력과 무관한 도용입니다. 부산에 있는 대학교 나오셨거든요. 병원 그대로 인수받아서 레지던트 과정을 하셨어요. 대학 측은 일일이 찾아 단속하기엔 현실적 제약이 크다고 말합니다. 화학이나 제보가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가 쉬운 환경은 아니에요.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경우 이제 애시당초 시작부터 이제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가 왜곡되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부 의사들의 그릇된 마케팅이 학교에 대한 신뢰도와 환자들의 선택권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광민경입니다. 네, 20살의 괴물 신예 피아니스트 임윤찬, 최고 권위의 클래식 음악 시상식인 그라모폰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한국인 피아니스트로는 처음인데요. 강보인 기자입니다. And the winner is the brilliant young pianist Yun Chan Lin for his recording of Chopin's Etudes on Decca. 장래 열기가 가시기도 전 다시 임윤찬이 호명됩니다. Now comes 2024 Young Artist of the Year, Yun Chan Lin. 20살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영국 그라모폰 클래식 뮤직 어워즈 피아노 부문에 이어 젊은 연주가상까지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라모폰 클래식 뮤직 어워즈는 클래식 음반의 오스카로 불릴 만큼 세계적 권위의 시상식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첼리스트 장한나가 수상했고 한국인 피아니스트의 수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4월 발매한 쇼팽 에튜드 앨범으로 영광을 안았습니다. 쇼팽은 과거를 그리워한 작곡가인 것 같은데 순수 결정체 그런 멜로디들을 써 내려갔고 이제 그 뒤에서는 정말 고른 왼손의 반주가 뒤를 받쳐주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아노 부문 최종 후보 앨범 3개 중 2개가 임윤찬의 앨범이었는데 이것도 사상 처음입니다. 그라모폰은 임윤찬은 10년 후에도 여전히 가장 흥미로운 피아니스트일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혼밥과 먹방의 대명사 고독한 미식가의 감독 겸 배우 마츠시케 유타카가 부산영화제를 찾았습니다. 부산 먹거리도 찾아다녔는데 한식을 만끽했다고 합니다. 김호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그저 아저씨가 밥 먹는 이야기. 지난 2012년부터 10년 넘게 방영되며 유행어도 생겼습니다. 하라가 했다. 이 장수 드라마의 극장판이 세계 최초로 부산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됐습니다. 레드카펫에서부터 낫또 먹방을 선보인 마츠시게 유타카. 이번 영화제 방문도 하나의 식도락 여행입니다. 해운대のあたりでサムギョプサルかサムゲタンかということです。今サムゲタンとニラチヂミをとりあえずお願いしておりますけど。 한국 음식 중에는 해산물을 최고로 뽑았습니다. 特にプサンなんかはやっぱり取れる魚が何か同じ魚を使って野菜もなんか似たような野菜でも全然味付けが違って美味しいっていうのがショックだったんですね. 그에게 여행의 묘미는 무엇보다 다양한 식문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こっちに来て日本食が恋しいなんてことは一瞬も思わないような、そういう、僕は人生を送ってます. 환갑이 지난 이 배우, 수많은 촬영에서 많은 음식을 먹지만 살이 찌지 않는 비결을 묻자 걷기라며 오늘도 해운대 해변 6km를 걸었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봅시다. 지난달 대통령과 한동훈 지도부 만찬 사진인데 뭐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은 빈칸이 없네요. 네, 오늘은 사진을 주목해 주시죠. 바로 어제 있던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입니다. 만찬 장소 빼고는 다 달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만찬 영상이 공개됐는데 윤 대통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 나누고요. 대통령뿐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도 적극적으로 말하죠. 이 열흘 전 만찬 때는 사진 넉 장 공개된 게 전부였잖아요. 만찬 시간도 45분 늘어난 2시간 15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 한동훈 대표가 있고 없고 차이냐 말이 나오던데 무엇보다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발언 기회를 준 게 눈에 띄어요. 네, 지난번 한 대표는 20분 먼저 와서 기다렸지만 말할 기회 없었다고 했었죠. 인사 말씀할 수 있는 정도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런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따로 말씀이 있었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준비하고 있지만 잘 대응하겠다. 이번엔 주요 상임위원장들도 한마디씩 했다고 합니다. 자, 대화 주제도 좀 궁금한데 지난번에는
뭐 식사 메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번엔 국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다고요. 24일 만찬 땐 식사 메뉴가 대화 소재였죠. 윤 대통령 한 대표 좋아하는 고기 준비했다. 바베큐도 구우려 했다고요. 건배는 없었습니다. 이번엔 우리는 하나다. 건배도 하고요. 한 대표가 독대 요청한 이유였던 의료 문제도 대통령이 먼저 꺼냈습니다.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죄인 추궁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네, 어제 열린 청문회에서 이 정청래 위원장의 태도, 한 증인에 대해선 좀 달랐습니다. 이 증인,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검찰에 진술한 김성태 전 회장의 최측근이거든요. 오전에 안 나오시고 오후에 나오셨네요. 오전엔 왜 못 나오셨죠?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국정감사 중계를 보면서 결정하신 거예요? 생각이 언제 바뀐 거예요? 국회라는 곳이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박상용 검사 쉴드 치러 나온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사실 민주당이 채택한 증인인데 막 뭐라고 하네요. 네, 정청래 위원장이요. 이 증인과 참고인끼리 대질신문도 시키더라고요. 전체적인 재판 진행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시면서 자, 봉지욱 참고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토론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영수 증인 할 말씀하세요. 청문회가 아니라 재판 보는 것 같네요. 네, 이화영 증인에 대해서 배려하는 듯한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 화면에 잡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증인이 의원을 추궁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본인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법원에서 줬습니까? 아 참, 제 추론은 검찰에서 준 것 같아요. 말이 되는 소리 아니죠. 국민의 의원님들 조용히 하세요. 좀 들어보자고요. 여당은 국회를 이화영 변명의 장으로 변질시켰다 이렇게 반발했는데요. 이해관계와 유불리에 따라서 바뀌는 이 증인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태도, 그 옛날 사또 재판이 생각나네요. 네, 지금까지 벼랑야랑이었습니다. 프로야구 KT의 이른바 하극상으로 가을 야구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두산과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처음으로 5위 팀이 4위 팀을 물리쳤습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지는 팀은 가을 야구가 일찌감치 끝나는 벼랑 끝 승부. 와일드카드 결정전 2차전은 치열한 투수전이었습니다. 팽팽한 영예 균형을 먼저 깬 쪽은 KT였습니다. KT엔 가을 사나이 로하스가 있었습니다. 6회 초 첫 타자로 나서 2루타를 쳐내며 분위기를 끌고 왔습니다. 뒤이어 강백호의 좌전 안타로 KT가 선취점을 뽑아냈습니다. 오늘 나온 유일한 득점입니다. 로하스는 수비에서도 승리의 주역이었습니다. 5회 말 완벽한 송구로 홈으로 쇄도하던 두산의 양석환을 잡아냈습니다. 그야말로 간발의 차였습니다. 이틀 전 SSG와의 5위 결정전에서도 석점짜리 결승 홈런을 포함해 홈런 2방으로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KT는 오늘 7회까지 두산 타선을 무실점으로 꽁꽁 묶은 선발 벤자민의 완벽 투구까지 더해 1대0 짜릿한 한 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제에 이어 2연승으로 두산을 꺾고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겁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정규리그 5위 팀이 4위 팀을 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말 우리 팀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선수들 너무 잘해줬고 최초 기록을 위해서 팬들과 계속 다시 최초 기록에 도전하겠습니다. 핵심 타자 양의지가 부상으로 빠진 두산은 18이닝 연속 무득점으로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이승엽 감독은 부임 후 2년 연속 팀을 가을 야구로 이끌었지만 이번에도 준플레이오프 진출엔 실패했습니다. KT는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내준 LG와 모레 준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폭염에 늦어진 올해 단풍 제대로 구경하려면은 이달 말은 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해발 1600m 설악산 중청봉 부근. 울긋불긋해진 단풍잎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본격적인 가을을 알리는 설악산 단풍이 시작된 겁니다.
산 전체의 20%가 물드는 첫 단풍은 이번 주말쯤 예상됩니다. 반면 산 아래엔 푸릇푸릇한 기운이 여전합니다. 등산객들은 붉게 물든 단풍을 보지 못해 아쉽기만 합니다. 예전에는 단풍이 엄청 이 시즌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산에 올라가도 좀 울긋불긋하지 않으니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단풍이 들기 시작해야 하는데 폭염 여파로 단풍이 드는 속도도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산림의 50%가 물드는 단풍 절정기는 설악산 10월 22일, 지리산 10월 25일, 한라산 11월 6일로 예상됩니다. 예년과 비교할 때 5일 정도 늦습니다. 지난 6월에서 8월 평균 기온이 지난 10년 평균보다 1.3도 오른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통상 단풍나무는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4일씩, 은행나무는 5.7일씩 물드는 속도가 늦어집니다. 산림의 80%가 물드는 최절정 시기는 다음 달에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만발한 황화 코스모스가 가을 정취를 물씬 풍깁니다. 여름 더위가 오래갔지만 쌀쌀해진 요 며칠 사이 서울 올림픽공원에는 가을꽃이 활짝 핀 겁니다. 내일도 전국에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되겠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오늘만큼 쌀쌀하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안개도 짙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안쪽으로 좁혀져서 안전운전해야 합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계속해서 강풍이 불겠고 너울도 강하게 밀려들 전망입니다. 내일 최저 기온 서울 12도, 대전 9도, 춘천 9도로 낮아서 서리가 맺히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10도 이상 빠르게 오르면서 낮엔 24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아침에 덜 쌀쌀하겠고요.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귀가 들을 시간도 없이 심장을 강타하는 게 근본 있는 음악이다. 이제 20살의 임윤찬이 10대 때 생애 첫 녹음 음반을 내놓으며 했던 말입니다. 바로 그 앨범으로 오늘 세계 최고 권위의 음반상을 수상했습니다. 진짜 예술은 기교나 설명이 필요 없는 거라는 이 낭만주의 청년의 이야기가 계속되길 응원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약관의 전설은 이제 시작.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